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1,909건의 허위 과장 광고를 적발했는데요. 판매자들은 다이어트 제품, 면역력 개선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부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샴푸와 바디로션을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 개선제로 광고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요. SNS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화려하기만 한 삶에 우리가 종종 속는데요. SNS에서 광고하는 상품들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보고 물건은 써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많이 커져서 주위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환절기에는 어떤 걸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을까요? 네, 맞아요. 요즘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제 주위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걸로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이 환절기에 마시면 좋은 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바로 오미자, 구기자, 그리고 산수유인데요.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이름만 들어도 막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 오미자는 열매를 미리 청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차로 타먹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도 좋지만 탄산수를 넣으면 좀 오미자 에이드가 되어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네, 또 옛날부터 이 건강 약재로 손꼽히는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 그리고 눈의 피로 개선에도 굉장히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산수유는 사포닌,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딱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점심 먹고 좀 나른하실 때 그때 드시면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요. 입맛대로 그리고 취향대로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른해질 수 있는 오후 여러분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좀 긴장을 푸시고 남은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어떤 품목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이 지난주에 엽채류 중에서도 상추, 시금치, 미나리가 조금 많이 저렴해졌어요. 상추는 16% 정도 하락해서 100g당 1,100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이 시금치와 미나리도 각각 24% 그리고 26% 하락했거든요. 네. 엽채류들이 최근 들어 평소보다 조금 비싼 시세를 유지하고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가격 내려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그리고 이번 주는 피망이 저렴해질 전망이에요. 그 이유가 일부 전남권 고추 농가 중에서 피망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피망 출하 면적은 늘어난 반면에 이 추석이 끝나고 피망에 대한 소비는 조금 많이 저조한 편이어서요.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좀 줄다 보니까 이번 주는 피망 가격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해진 품목이 많다는 이야기 들으니까요. 오늘 퇴근길에 저 장 봐야겠어요. 네. 네. 자, 반면에 가격 오른 품목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방울토마토가 조금 오를 텐데요. 날이 추워져서 이 산지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가을철 나들이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간식으로 또 방울토마토가 인기가 많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키로당 11,000원대에 이번 주는 조금 더 오른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일 중에서는 거봉이 오름세 보이고 있어요. 제철이 지나면서 캠벨포도가 반입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캠벨포도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거봉도 같이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이 지난주는 키로당 15,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채소류, 과일류 골고루 알아봤어요. 자, 수산물 한번 짚고 넘어가죠. 수산물 중에서는 어떤 품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난주에 태풍 콩레이 때문에 제주 해역조합에 영향을 주면서 고등어 가격이 조금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가격이 실질적으로 좀 올라서 마리당 2,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생산 동향이랑 전망도 한번 좀 짚어드리면요. 9월 들어 어항이 좋아서 생산량이 8월에 비해서는 5,000톤이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고 이번 달 역시 생산이 조금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난주에 태풍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 올랐지만요. 앞으로 고등어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요. 특히 이 9월에 고등어가 맛있을 때니까요. 많이 구입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 반찬 해줄 엄두가 안 났어요. 맞아요. 네. 이제 날 좀 선선해져서 좀 솜씨를 좀 발휘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해 먹으면 좋은 반찬 뭐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철 먹거리인 땅콩을 이용한 땅콩조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 재료는 땅콩이랑 통깨만 있으면 되고요. 간장, 물엿, 그리고 설탕이랑 참기름을 넣고 조림장을 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쵸. 네. 이 땅콩은 껍질을 벗겨서 냄비에 물을 이렇게 넣고 삶아주시고요. 땅콩이 삶아지면 냄비에 조림장을 넣고 땅콩을 정말 간단하게 조리시기만 해요. 네네. 네, 윤기나게 졸여지면 이 불을 끄고 식힌 다음에 통깨를 살짝 뿌리시면요. 정말 간단하게 반찬 하나 완성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를 타고 파리 시내 중심에 설치된 수소 충전 시연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수소차 관련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대덕대 자동차과 이호gun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프랑스에 수소전기차 5,000대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5,000대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진출에 있어서는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제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 워낙 차량 가격이 고가이죠. 한 7천만 원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5,000대면 3,500억 정도니까 실제 타이어 유통업체 하나의 1년 전체 매출이니까 크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규모에서 보면 이제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올해 판매된 수소차 같은 경우 이제 1년 동안에 한 300대 판매가 됐거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보조금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보면 매년 250에서 300대 많으면 500대 정도가 판매되는 규모 면에서 보면은 국내 한 10년 동안 판매량이 일시에 판매가 됐다. 그러네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은 했지만 그 이후에 도요타의 미라이, 혼다의 클라리티 등 여러 한 3개의 차종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가 충분히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전기 배터리 쪽에 공급이 좀 늦다 보니까 벤츠나 BMW에서도 새로운 연료전지 차량의 양산을 서두르고 있고 많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 기업 간의 기술 제휴나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발빠르게 기술 개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 선제적으로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플로토타입이나 시범 사업이 아니고 직접 사업에 뉴스에 보니까 택시 회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네. 어떤 거로 본다면 유럽의 선제 진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문 대통령이 현대차의 수소차를 시승한 게 올해 들어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 예. 2월에 넥소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를 15분가량 주행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수소 전기차를 좀 어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공연장에 이 수소차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정부가 확실히 올해 들어서 이 수소차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는 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세계 수소차 시장이 뜨겁다는 방증일까요? 그렇죠. 이제 초반에 2010년대 접어들어서는 친환경 자동차면 전기차가 대세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뒷받침되는 게 클린 디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폭스바겐 사태 이후로 클린 디젤 시장이 완전히 죽으면서 네.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주자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다소 기술이 뒤진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80만 대를 보급을 하고 충전소도 900기.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100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 네. 결국 국내의 경우는 글로벌로 봤을 때는 차체 자동차 기술 개발은 먼저 선점을 했는데 인프라 구축은 다소 늦은 감이 없는 게 좀 아쉽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과감한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살짝 그 양산에 뒤졌는데 이 사람들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수소 전기차 많으면 그 몇만 대, 몇십만 대 보급을 위해서 전체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수소 사회로 신개념의 클린 에너지 사회를 보여주겠다. 이래서 수소 사회라는 컨셉을 들고 나와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쪽의 운영 노하우를 자기네가 수출하겠다는 쪽으로 좀 턴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뒤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의 선두 기술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치고 나가야 할 부분들을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서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교수님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수소 충전소에 대한 법률이 좀 까다롭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예. 대한 이야기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뭐 이제 너무 법률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PG 충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가 있죠. 그러면 네. LPG 가스하고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주유소하고도 어떤 연쇄 폭발의 위험성,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둬야 된다, 방호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규정이 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일본보다도 우리가 좀 더 아주 강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돌아서고 일부는 수소 충전소로 돌아선다고 하면 이것들이 같은 스테이션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좀 규제가 얽매여 있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서 이제 문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가서 차를 이제 시승하고 거기 있는 택시 회사하고 인터뷰하는 사진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네네. 그 수소 전기차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직접 수소 가스를 충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 수소 충전소에 가서 카드 결제하고 본인이 직접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게 고압가스법이라는 어떤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세팅을 하면은 24시간 위험물 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 판매나 본인이 직접 셀프로 넣는다거나 이런 게 아예 생각도 못할 정도로 네.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결국은 뭐 인건비 부분에서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충전소를 현재 만들면 만들수록 연간 뭐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 대통령이 그 프랑스에 가셔서요. 이 사장에게 시민들이 아직도 수소 충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안전 문제에 대해 좀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예. 안전하다라는 거를 좀 역설해달라는 의도셨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혁신 성장을 이끌 8대 선도 사업 중에 하나로 이 수소 자율주행차를 꼽으면서 규제 혁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라든지 이 수소차에 대해 상용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안전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안전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LPG 충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막 불꽃이 있었던 일이 수십 년 전에 아마 부천 IC 근처에서 한번 발생한 거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네. 결국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할 위험성은 있지만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30년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다음 충분히 안전에 대해 대처를 한다면은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환경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0원어치 휘발유나 경유류나 중유를 때우면
300원어치 전기가 생산해서 전기차에 놓고 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얻으려면 이게 다시 100원어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수소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이미 전기선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드만 꽂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통 전기 소모량이 한 5층짜리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모텔 정도 전체가 쓰는 전기량이 충전기 하나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용선이 들어와야 되고 고압선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전기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오히려 안전을 충분히 강화한 수소 탱크를 곳곳에 놓는 것보다 인프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가 첫 번째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건전지 같은 거 오래되면 자동으로 방전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기라는 게 충전해서 스토리지에 담아둬가지고 충전기에 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충전기에 넣어둬서 1년, 2년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도 보름만 세워두면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리죠. 네. 그래서 효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잉여 전력으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수소는 고압 용기에 적절히 보관을 하면 1년 동안 에너지의 손실 없이 그대로 보관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빼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제철소나 화학공장이나 정유사나 이런 데서 부생수소라고 어떠한 비싼 가스나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 여유로 그냥 생기는 부생수소가 현재 용량별로는 한 20만 대 공급까지는 큰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100% 옳다, 전기차가 옳다, 그렇죠. 수소차가 네. 옳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양분되는 의견이 늘 네.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수소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자동차 업계만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개 기업체에서 움직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런 인프라가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지역의 땅이나 인허가 문제나 규제 문제나 투자 문제, 특히 이런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 주는 것처럼요. 네. 충전소에서도 충전소가 뭐 최근에 30억에서 20억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세팅하는 순간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 반영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8월 달에 이 자동차 산업, 이 수소차가 과연 자동차 산업의 먹거리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인터뷰 듣고 여러분이 이제 반응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이 수소 자동차는 손을 뗐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러니까 잘못된 패를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실제 지금 다른 해외 자동차 회사,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수소차에 관한 거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제 그 친환경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와 수소차로 양분된다라고 봤을 때요. 네. 실제 전기차는 접근이 상당히 쉽습니다. 실제 중국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기술은 100몇십 년이 뒤져있기 때문에 그걸 팔로우업하고 쫓아가는데 격차가 상당히 넓은데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한다 해도 결국 배터리가 관건인데 몇 개 회사가 공동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접근이 상당히 쉬운 부분이 있고요. 수소차는 오히려 연료전지라는 스탁의 개발, 수소 공급 부품이나 저장 부품, 고압 용기 이런 핵심 기술 개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장벽이 있는 경우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실제 친환경 자동차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처음에 전기차로 안 가고 바로 수소 연료 전지차로 접근을 해서 국내하고 동일하게 일본과 한국이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가 전기가 오르냐 수소가 이르냐는 서로의 그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전기차가 55%의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수소 전기차는 40%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가지고 에너지 산업에 자기가 뛰어든 것처럼 네.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되어 있는 게 99%거든요. 네. 그런데 전기차나 나머지 부분은 수입이나 특허료나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는 특히 일본에 지출하는 비용도 많고요. 그러면 유사한 어떤 인프라나 기술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회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많은 이쪽을 좀 더 밀어서 전 세계적으로 빨리 양산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인프라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게 맞지 않냐. 네. 결론은 일본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2020년에 동경에만 처음에 500기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최근에 230기로 축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소 사회를 보여주겠다. 결국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클린 에너지 시스템의 스마트 시티에 어떤 인프라를 수출하겠다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일본과 한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어떤 블루오션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R&D 투자와 핵심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냐 수소차냐에 대한 선택은 이제 국가나 자동차 기업마다 다르고요. 관점이나 네. 중요도에 따라.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가 이 수소차 기술에 대한 선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자동차 기업에서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한번 만들어가 보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듣는데 네. 해외에서 관심이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기술 종주국으로 늘 따라만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성공한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도입을 해서라는 패스트 팔로업의 70년대, 80년대 어떤 산업,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을 끌어가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요. 네.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우리와 일본이 이렇게 나설 때 왜 두 나라만 나서고 나머지 나라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왜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라는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늘 영원히 기술 특허료를 해외에 지불하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이익밖에 가져올 수 없고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판단의 미스라고 하면은 과연 일본이 지금처럼 수상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수소사회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네. 예. 교수님 이게요. 저도 인터뷰할 때 예. 남들이 다 하는 아이템을 안 해도 불안하고요. 남들이 안 하는 아이템을 저 혼자 해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좀 이해가 가네요. 그 지적에 대해서. 예, 그래서 기자상 네. 받으시려면 한번 모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늘 분석을 철저히 하는 일본 네. 기업에서 국가 산업으로 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분명히 이거는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오늘 수소차 시장 활성화될까 힘실릴까 관련된 이야기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푹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현대차가 만든 이 자동차를 시승하며 홍보에 나섰는데요. 파리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도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1번 수소차, 2번 헬륨차입니다.
1번 수소차, 2번 헬륨차, 이 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생활경제백서. 오늘 오랜만에 모셨어요. 법무법인 이경의 대표 변호사 최진영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냥 대표사라고 할까요? 괜찮네요. 네, 그냥 최진영이라고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요즘 방송을 줄이고 현업인 네.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어려워요? 아니면은 변론이 어려워요? 사실은 변론이 훨씬 더 어렵죠. 그렇겠죠. 방송은 사실 열심히 해서 아주 짧지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네. 해야 되고 서로 싸움이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쵸. 이번 소송도 거의 치열해요. 3년 넘게 지속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변호사님하고 패친이잖아요. 변호사님 페북에 이제 이거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 올리셨는데 이거 우리 경제 청취자들이 너무 관심 가질 내용이다. 제가 바로 전화 드린 거예요. 하자고. 그게 뭐냐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가처분 취소 소송이에요. 1심 8개월인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일부 경제지에도 나오고 네. 제가 이 판결 내용을 정리해서 유명한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단기간 내에 거의 5,000회 가까이 되고 밑에 댓글이 거의 100개 가까이 달릴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렇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저희 재건축에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해서 2016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조합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라. 한마디로 다시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것은 변론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조합 설립했는 인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독주택과 이렇게 아파트가 혼재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단독주택에 있는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각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고 아파트나 단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돼 있는 그런 주택 단지마다 개별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서초구에서 이 어떤 조합 설립 인가를 하면서 이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요건이 그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요건이 맞다라고 해서 덜렁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냈는 그와 같은 것이 현재의 도시정비법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적어도 1심에서는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조합 측에서 이것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다라고 해서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변경될 여지도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생물이라서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1심에서는 이 조합이 설립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파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반대하는 쪽의 변호사님이 이제 변론을 하신 그랬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재돼 있는 지역인데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았고 그러는데 이제 일부 아파트의 조건만 재건축에 충족되는데도 이 전 지역의 재건축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네. 1990년에 진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 아파트를 별개의 주택 단지로 봐서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다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1심 재판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만약에 이것처럼 해서 이번에 그 1심, 2심, 3심 가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은 새로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제 조합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이라고 하죠. 네, 그것이 예민하죠. 그렇죠. 2017년 1월 2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할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 이익금의 절반까지는 토해내야 되는 이 지금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취소 소송을 통해서 새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는 재초안 대상이 되다 보니까 투자했거나 이 부분으로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로서는 굉장히 낭패다. 이렇게 해서 현재 조합원이나 조합에 찬성하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 반면에 결국 그 연세가 좀 드시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여생을 살려고 하시면서 좀 자기의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데 이주를 해야 되고 한 4, 5년 갔다 와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언제 그 무슨 영광이 있다고 이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실제 적지 않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번 그 소송의 적어도 1심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저도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정말 똑똑똑 제대로 두드려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졸속으로 빨리 신청을 예를 말씀드렸듯이 2017년 1월 2일 이후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하면은 재초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다가 체했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이 나눠가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상처나고 너덜너덜해지고 저도 그거를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여기 내가 일궜던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렇죠. 마음이고 예. 또 반대쪽에서는 어쨌건 내 재산권이니까 조금 더 재산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근데 결국은 정말 이게 뭐 승자 없는 어찌됐건 이제 싸움인데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꼭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이른바 알박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소송해서 어깃장 놓아서 자기들 거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측을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비조합원이나 조합원이면서도 이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짓는데 4년 동안 나가야 되지. 또 그리고 현금 만약에 그 반대해서 현금 청산해서 받으면은 실제로 양도소득세 내고 현금 청산하면은 실제 그와 같은 돈을 받아서 비슷한 환경에 가서 지금 서울에 가격이 올라서 제대로 된 주거 환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화시키려고 하면은 법을 따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법을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두는 과정에서 좀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 아마 다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들 이슈는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늘 있는 거니까. 저도 사실 재건축 조합 측을 대리해서 하는 그 변론을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 이른바 비대위 입장을 보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요. 보통은 사실은 요즘 그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재건축이 일단 시작됐다고 하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사익은 좀 침해되더라도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취지로 해서 진행을 많이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조합 측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되고 그다음에 이 관리 사업 시행 인가 더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합 이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시킨 것은 그러게요. 그만큼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봤을 때에 하자가 좀 중대하다 이렇게 그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2심, 3심은 남아 있습니다만 적어도 1심 법원의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변호사님이 한 두 가지 정도 이 왜냐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재건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둘 거 한 2-3가지만 법적으로 사실 이런 있을까요? 부분에 있어서 그 굉장히 노후 불량 주택을 다시 다 철거하고 깨끗한 집, 주거 환경 그거 짓는 거 중요하죠.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최근에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 시내에 좋은 위치에 좋은 새로운 주택을 짓는 그 취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생활을 기반 있던 분들의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평에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건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 명도 청구를 해서 현금 청산해버리면은 공시지가에 조금 더 준 그 정도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여기에 나가는 순간 정말 저 멀리 서울시 외곽이나 아니면은 경기도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이해관계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값이 최근에 여기도 보면은 그 이른바 프리미엄이 수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소송이 있는 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이와 같이 그렇네요. 조합 설립이 취소돼 버리니까 지금 잔금을 어떻게 치르냐.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이와 같은 그 관련된 조합원 지위를 인수받은 사람과 기존의 조합원들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해서 현장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재건축 허가를 준 구청이나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내부적으로 기존에 투자했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뭐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 없어서 아마 거기에 추후에 투자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과 충분한 소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거고 재건축 사업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투자할 때도 그렇죠. 주의해서 그래서 소송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소송이 있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특약사항에 만약에 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그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좀 여러 차례 했지만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하시는 거는 오늘 처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봤기 때문에 그 두 양측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얼마나 몸소 보셨겠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말씀드렸듯이 저는 적어도 이 사건은 조합 반대 측에 있지만 조합원들의 그 아픔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그렇겠죠. 때문에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요.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님께 좀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또 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번 국감에서 알려줘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비리 유치원 이야기. 세상에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라고 준 그 돈을 물론 정당한 이제 치러야 할 돈이었지만 성인용품 사고 명품 쇼핑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다둥이 아빠로서. 다행히 이제는 애들이 유치원은 다 졸업했습니다만 네. 야 제가 있는 동안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 동안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럼요. 아찔한 것 같은데요. 많은 지금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들이 한마디로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교육부를 통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처럼 해서 이 사립 유치원장의 부당한 어떤 치부수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쌈짓돈처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기존의 이제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교비회계라고 해서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 이외에 다른 데로 전형을 못하도록 하는 네. 회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이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보편적인 이 보육과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누리과정이 됐습니다. 네. 2012년에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3세부터 5세까지 해서 한 명 원화당 월 29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 회계 시스템을 제대로 안 해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 그 회계 시스템은 옛날처럼
돈처럼 주머니 돈이 30돈 뭐 개인 그 사립 유치원 하는데 누가 뭐 탓하겠습니까? 자기가 손해 보건 적자를 보건 이익을 보건 그건 터치를 안 하는데 국가의 돈이 세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것을 나누어서 그 공립 유치원처럼 그걸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네. 더불어서 그거와 같은 그 국고 보조금도 이른바 지원금이다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지원금은 나한테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내 돈 내가 어떻게 쓰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게 벌써 2013년 10부터 해서 지금 네. 한 5년 동안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쪽 전문가들은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골마서 터질 게 드디어 터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이 이제 사립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전에 했었던 그런 방식처럼 회계 시스템과 아주 주먹구구식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탈이 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정부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개정했다면서요. 이 부분이 참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이 유치원 회계 세입 세출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이게 적용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우리의 사적 자치 영역이다. 사유재산 영역이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치원 총연합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은 만들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 도입 자체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혈세는 들어가는데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은 들어오고 결국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터져버린 거죠. 말씀드린 무슨 것처럼. 명분으로 거부를 합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 유치원이 굉장히 큰 압력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교장 선생님, 유치원 원장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설득해서 이 시스템을 관철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정말 명분 싸움에서 어쨌든 그 국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짧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환희유치원 원장이 7억 원 부정 사용했거든요. 처벌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국고 그래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고 보조금 횡령으로 해서 6억 원이 넘었다고 하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국고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 명목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용했는 것이 과연 타인의 돈을 정말 횡령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법리적인 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이 유치원 측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다라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형법적으로 처벌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이경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3327님 1번 수소차 막연한 불안으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422님 1번 우리도 핵심 기술은 먼저 선점하고 로열티 받아야죠. 9292님 수소차에 관심 많았는데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더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4882님 생생경제가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좋은 정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